한지연 씨, 당장 손대 당신. 면허도 없는 주제에 회장님 목에 뭘 대려는 거야? 이대로 두면 2분 안에 돌아가십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한 비서, 손이 왜 그렇게 느려? 귀한 분들 기다리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실장님. 사람 실력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물은 낮은 데로만 흐르는 게 아니더라. 새벽 7시 반 여의도 고층 빌딩 45층 탕비실에서 흰 도자기 잔을 닦는 손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컵의 곡선을 따라 정확하게 움직였고 물기를 닦아내는 수건의 압력은 일정했습니다. 컵 가장자리를 따라 3번, 손잡이 안쪽을 2번, 바닥 부분을 1번 후쳤습니다. 마치 수술기구를 다루듯 정밀한 동작이었습니다. 한지연은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 3개월째였습니다. 윤강그룹 회장실 파견 비서, 정확히는 비서도 아닌 잡무를 담당하는 계약직이었습니다. 월급은 턱없이 적었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내는 것이 편했습니다. 아니,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탕비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회색 정장 소매가 살짝 거쳐 올라가며 보이는 가느다란 흉터. 길이 약 3cm, 손목 안쪽 동맥 근처를 따라 희미하게 남은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3년 전 수술실에서 떨어뜨린 메스에 베인 상처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서실장 오명국은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목소리만큼은 이 넓은 회장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한 손에 든 채 탕비실을 감시하듯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컵을 싸는 속도, 물기를 닦는 횟수, 심지어 숨쉬는 패턴까지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 있는 거 알지? 회장님 컵은 특히 신경 써. 지문 하나라도 남으면 그날로 나가는 줄 알아. 지연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가 이곳에서 배운 첫 번째 생존 규칙은 대꾸하지 않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눈에 띄지 않기, 세 번째는 과거를 드러내지 않기였습니다. 파견직은 언제든 잘릴 수 있었고 그녀에게는 잘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명국이 나간 후 구석에서 바닥을 닦던 청소 아주머니가 허리를 펴며 낮게 말했습니다. 60줄의 그 아주머니는 이 건물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실력. 그 단어가 가슴 한쪽을 찔렀습니다. 한때 그녀에게도 실력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 4년 차. 당시 동기들 사이에서 골든 핸드라 불리던 손. 대동맥 수술에서 보조로 들어가도 교수들이 먼저 메스를 맡기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커피 잔이나 닦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발신자는 성모요양병원이었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가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한영욱 환자 이번 달 진료비 및 약제비 미납 380만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미입금 시 퇴원 조치될 수 있습니다. 380만 원. 지연의 한 달 월급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두 달치를 모아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한영욱은 중증 심장 판막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지만 수술비는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눈밑, 생기 없는 입술. 34살. 의사 면허는 박탈당했고 이력서에 쓸 경력은 의료사고 가해자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해.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탕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색 쟁반 위에 컵 12개를 완벽하게 정렬했습니다. 손잡이는 모두 같은 방향, 간격은 정확히 5cm였습니다. 강박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이것이 그녀가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후하고 일정한 박자, 윤강호 회장이 출근하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쟁반을 들고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해야 하고, 인사를 하면 눈에 띄게 되고, 눈에 띄면 언젠가는 과거를 들킬 수 있었습니다. 윤강호는 흰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긴 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 옷깃에는 다이아몬드 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뒤를 비서 3명이 종종 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남았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고 고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늘 그렇듯 가장 평범해 보이는 순간에 가장 극적인 사건이 숨어 있는 법이었습니다. 이 아침이 그녀 인생의 분기점이 될 줄 지연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45층 회의실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임원 12명이 차례로 내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모두 맞춤 제작한 듯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과 야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분기별 이사회, 실적을 보고하고 인사를 결정하며 때로는 누군가의 목이 잘리는 자리였습니다. 지연은 회의실 준비를 위해 일찍부터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자리마다 생수와 유리컵을 배치했습니다. 컵 앞 5cm, 오른쪽 3cm,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각도 맞춰 놓았고 실내 온도는 22도로 설정했습니다. 회장이 선호하는 온도였습니다. 한 비서, 꽃은? 오명국이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회의실 중앙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하얀 백합 한 다발이 크리스털 화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물 높이는? 꽃받침 아래 2cm까지 채웠습니다. 오명국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칭찬은 사치였고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10시 15분 임원들이 하나둘 입장했습니다. 모두 허리를 곧게 펴고 걸었지만 눈빛은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재무이사, 마케팅 본부장, 해외사업부 대표,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였지만 이 자리에서는 모두 윤강호 회장 앞에 부하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강호가 입장했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실내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앉으시죠. 윤강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상석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연은 은색 쟁반을 들고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뒤꿈치를 살짝 들고 걸었습니다. 임원 한 명 한 명 앞에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녹차, 커피, 생수, 각자의 선호도에 맞춰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회장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강호는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스쳤습니다. 그의 눈은 깊었습니다. 단순히 나이든 노인의 눈이 아니라 수십 년간 사람을 평가하고 선택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눈에 띄지 말 것. 생존 규칙 2번째를 지켜야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무이사가 일어나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상승 곡선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윤강호는 표정 변화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회의실 뒤편 작은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차를 더 따르거나 서류를 추가로 나눠줄 준비였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 요양병원에 다녀오느라 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외부 케이터링 업체 직원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뭐죠? 호텔에서 보낸 디저트입니다. 한 임원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셨다고.
오명국이 다가와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고급 호텔 로고가 찍힌 금박 상자였습니다. 그는 흡족한 표정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장님 기분 좀 풀어드리려고 준비했네. 회장님이 단 거 좋아하시거든. 상자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미니 케이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콜릿 무스, 딸기 타르트, 마카롱, 그리고 견과류가 박힌 브라우니. 각각 예술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접시에 담아서 회장님 앞에 놓게. 오명국이 지연에게 명령했습니다. 지연은 흰 도자기 접시를 꺼내 디저트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정리하다가 옆면에 붙은 작은 라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재료 밀가루, 버터, 설탕, 계란, 피칸, 아몬드, 헤이즐넛, 캐슈넛. 손에 든 접시가 덜컹 흔들렸습니다. 견과류, 특히 피칸. 입사 첫날 선배 비서가 귀띔해준 말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회장님은 견과류 알레르기가 심하셔. 특히 피칸은 절대 금지야. 먹으면 목이 붓고 호흡곤란 올 수 있대. 이건 극비 사항이니까 우리 비서실 몇 명만 알아야 해.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 주가에도 영향 간다니까. 지연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라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피칸이 들어 있었습니다. 브라우니뿐 아니라 초콜릿 무스에도 견과류 가루가 토핑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실장님, 지연이 급히 오명국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디저트 접시를 윤강호 앞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회의 중이던 임원 몇몇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명국이 인상을 찌푸리며 나왔습니다. 왜 이래? 회의 중이잖아. 저 디저트, 견과류가 들어 있습니다. 회장님 드시면 안 됩니다. 오명국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확인했어? 라벨에 적혀 있습니다. 피칸, 아몬드.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파견직 주제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회장님 건강이. 한지연 씨, 오명국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 여기서 얼마나 오래 일하고 싶어? 지금 당장 조용히 하지 않으면 오늘로 계약 종료야. 지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계약 종료. 그 말은 곧 어머니의 병원비를 낼 방법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회장의 모습. 그는 지금 포크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너는 의사였잖아. 생명을 구하는 게 본능이었잖아. 포크 끝에 브라운이 한 조각이 올려졌습니다. 윤강호의 입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포크가 입으로 향하는 장면이 슬로 모션으로 펼쳐졌습니다. 지연의 시야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흐릿해지고 오직 그 한 조각의 케이크만이 선명했습니다. 갈색 브라운이 표면에 박힌 피칸 조각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안 돼. 지연은 오명국을 밀치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임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윤강호도 포크를 든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신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강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무슨? 하지만 그는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입안에 들어간 케이크를 삼킨 직후였습니다. 처음 몇 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윤강호의 얼굴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목으로 향했습니다. 숨을 쉬려 했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목 안쪽이 급격히 부어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재무이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임원들이 우르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찾았고 누군가는 등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모든 상황이 의학적 데이터로 입력되고 있었습니다. 얼굴 홍조, 목 부종, 호흡곤란, 의식 저하 시작, 아나필락시스 쇼크, 기도 폐쇄까지 남은 시간 약 2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명국이 팔을 잡았습니다. 한비서, 지금 뭐 하는 거야? 119 불렀으니까 가만히 있어? 110부가 오려면 최소 10분입니다. 지금 회장님은 2분도 못 버팁니다. 지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고분고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윤강호의 넥타이를 재빨리 풀었습니다. 셔츠 단추 2개를 열어 목 주변을 노출시켰습니다. 목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보라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윤강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주변을 재빨리 훑었습니다. 응급키트는 없었습니다. 메스도 기관 절개 도구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회의 자료, 볼펜, 그리고 그녀의 눈이 윤강호의 양복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물건을 포착했습니다. 금속 만년필, 고급스러운 은색 만년필이 가슴 주머니에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좀 주세요. 지연이 만년필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 머들러를 집었습니다. 가늘고 속이 빈 플라스틱 빨대였습니다. 지금 뭐 하려고? 오명국이 다시 그녀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실장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나도 저 사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지연의 손이 만년필을 분해했습니다. 펜촉을 제거하고 잉크통을 빼냈습니다. 남은 것은 속이 빈 금속 튜브였습니다. 그녀는 커피 머들러를 그 안에 끼워 넣어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즉석기관 절개 도구였습니다. 회장님, 지금부터 조금 아프실 겁니다. 하지만 참아주셔야 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3년 전 수술실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다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고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의 목을 촉진했습니다. 갑상연골, 윤상연골 사이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3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만년필 끝을 목에 댔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목에 구멍을 뚫으려고? 저 사람 당장 말려! 하지만 아무도 실제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모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윤강호의 얼굴은 이미 청색증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을 상태였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전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3년간 숨겨왔던 정체성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단호하게 만년필 끝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1cm 막을 통과하는 미세한 저항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뚫렸습니다. 쉿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빠져나왔습니다. 지연은 즉시 만년필을 고정시키고 빨대 부분을 기도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윤강호의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공기가 들어갔습니다. 얼굴의 청색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 쉬고 계십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윤강호의 목에 댄 채 임시 기도를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강호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통 때문이기도 했지만 살아났다는 안도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9 구급대였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명을 쓰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명국이 다가와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감사와 의문,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연이 만든 임시 기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접니다. 지연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응급, 윤상갑상막 절개술입니다. 기도 확보했고 바이탈은 안정적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추정되니 병원 가시면 에피네프린 투여하시고. 구급대원은 그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의료인이세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과거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과거가 현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은 좁고 차가웠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윤강호가 들것 위에 누워 있었고 지연은 구석 접이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바이탈을 체크하며 무전으로 병원과 교신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 맥박 분당 82회. 혈압 14,090 산소 포화도 95%. 약 15분 후 도착. 예정.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레지던트 시절 응급실 당직을 설 때 수없이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지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그 처치.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희도 현장에서 윤상갑상막 절개는 자주 안 해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만년필로 하시다니. 도구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윤강호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그리고 당신은 누구냐고. 지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감사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사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녀는 한 환자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살리려다가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들것이 재빠르게 옮겨지고 윤강호는 응급처치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지연은 구급차에서 내려 복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한 비서님, 뒤에서 오명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회사 차를 타고 뒤따라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곧 정밀 검사 들어갈 거예요. 오명국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비서, 아니, 한지연 씨, 당신 정체가 뭡니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맞죠? 그런 처치를 할 수 있는 건 의사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 오명국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 회사에 파견직 비서로 들어왔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 오명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 나야. 한지연 씨 이력 파일. 당장 내 메일로 보내. 응. 지금 당장. 전화를 끄는 오명국이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 전에 내가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을 파악해야 해요.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뭘 협조해야 합니까? 진실을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1시간 후 윤강호는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목에는 부드러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색은 많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기도가 거의 완전히 막혔었고요. 만약 현장에서 기도 확보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뇌 손상이 왔을 겁니다. 누가 응급처치를 하셨습니까? 오명국이 복도에 서 있는 지연을 가리켰습니다. 오명국. 저 사람입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의료인이십니까? 과거에 그랬습니다. 어느 과셨는데요? 흉부외과였습니다.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흉부외과. 그럼 윤상갑상막 절개는 익숙하시겠네요. 그래도 만년필로 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환자분 살리셨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윤강호가 손짓으로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저분을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VIP 병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겨울 햇살이 강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강호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앉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지연이라고 했나? 네, 회장님. 파일에는 파견직 비서라고 되어 있던데 실제로는 의사였군.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숨겼나? 말씀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윤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드리기 두려웠던 거겠지. 의사가 왜 비서로 일하는지 사람들이 물어볼 테니까. 나레이션. 지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한지연 씨, 윤강호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네. 50년 넘게 사업하면서 수천 명을 만났고 그중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됐지. 그리고 자네는 진짜야. 무슨 말씀이신지. 진짜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란 얘기야. 오늘 자네가 한 행동,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 본능이었지. 의사로서의 본능. 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를 그만뒀나?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좋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게. 윤강호가 침대 옆 테이블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내 개인 번호야. 언제든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하게. 내 생명을 살린 사람에게 갚을 빚이 있으니까. 지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는지 아나? 윤강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그 회의실에 12명이 있었네. 하지만 실제로 날 살린 건 자네 하나뿐이었어. 병실을 나서는 지연의 손에는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뒤에서 윤강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 실장.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게. 왜 의사를 그만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알아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문 밖에 서 있던 오명국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동맹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맹의 기반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거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곧 수면 위로 떠오를 예정이었습니다. 사흘 후 지연은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 살린 거래. 의사였다면서 왜 여기서 비서 노릇을 하고 있대? 뭔가 사연이 있나 봐. 지연은 그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탕비실로 들어가려는데 선배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실장님이 부르세요. 오명국의 사무실은 45층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창이 없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회사의 모든 인사정보가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오명국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연은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지연 씨, 당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개인 신상을 조사하시다니. 회장님 명령입니다. 오명국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오명국, 한강중앙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 4년 차. 우수한 성적으로 전문의 직전까지 갔다가 3년 전 의료사고로 면허 취소. 맞습니까?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료사고 내용을 보니 대동맥 손상으로 인한 환자 사망. 당신이 메스를 잘못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네, 정말 당신 실수였습니까?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명국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인정한 것과 실제로 그런 것은 다릅니다. 오명국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많아요. 당신처럼 우수한 레지던트가 갑자기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고 직후 병원 측 대응이 너무 빨랐다는 것도 그렇고, 무슨 말씀을? 당신 누명 쓴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명국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고, 제가 책임졌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습니다. 한지연 씨, 오명국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을 모르면 도울 수가 없어요.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지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지연은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한영옥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3층,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영옥은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미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지연아, 왔니? 응. 엄마, 오늘 기분은 어때? 괜찮지, 뭐. 하지만 영옥의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심장판막 질환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연은 청진기를 꺼내 어머니 가슴에 댔습니다. 불규칙한 심박동, 잡음 증가가 들렸습니다. 수술이 필요해. 하지만 수술비는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연의 통장 잔고는 80만 원이었습니다. 지연아, 영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말이야. 너무 오래 산 것 같아. 이제 그만 편하게. 무슨 소리야,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만 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돈 마련할게. 어떻게? 너 지금도 밤낮으로 일하잖아. 방법이 있어. 지연은 가방에서 윤강호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개인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명을 살렸다고 해서 돈을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연 선생님이십니까?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임태식입니다. 지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임태식? 3년 전 그 수술에 함께 들어갔던 마취가 의사. 사고 직후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강그룹 회장을 살렸다고. 임태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3년 전 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야? 겁이 났습니다. 저도 잘리고 싶지 않았고 제 가족도 지켜야 했고 하지만 3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임태식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날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실수했는지 제게 증거도 있습니다. 증거요? 녹음 파일입니다. 사고 다음 날 병원장실에서 나눈 대화를. 지연은 전봇대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3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도와주시려는 겁니까? 속죄입니다. 그리고 임태식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사람을 살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라고.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진짜 의사로?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윤강호의 개인 번호가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강호입니다. 회장님, 저 한지연입니다. 오, 한 선생, 무슨 일인가?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과거를 바로잡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강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내 병실로 오게.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아마도 그녀가 잃어버렸던 이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의사 한지연. 그 이름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직접 가보세. 혹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게. 이번엔 내가 자네를 살릴 차례니까. 윤강호와의 통화를 마친 다음 날 지연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오명국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승인했습니다. 회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윤강호의 비서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한강중앙병원 의료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당시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임태식? 마취과 전문의. 사고 발생 일주일 후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고 사라진 인물이었습니다. 오명국이 가져온 파일에는 그의 현재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산골 마을. 인구 1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이메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접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명국이 말했습니다. 윤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지. 회장님께서 직접 가시겠다고요? 그래. 이건 남의 인생에 걸린 문제야. 비서한테 시킬 일이 아니네. 이틀 후 눈 섞인 비가 내리는 흐린 오후였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강원도 산길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윤강호의 전속 기사가, 뒷좌석에는 윤강호와 오명국이 앉아 있었습니다. 포장도 되지 않은 비탈길이었습니다. 차체가 요동쳤고 창밖으로는 앙상한 나무들만 보였습니다. 문명과 단절된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저기입니다. 기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언덕 중턱에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집이 보였습니다. 담장도 없고 대문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무 판자 몇 개를 엮어 만든 출입구였습니다. 윤강호는 우산도 쓰지 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 섞인 비가 그의 코트를 적셨습니다. 오명국이 황급히 우산을 펼쳐 받쳤지만 윤강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강호가 낡은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강그룹의 윤강호라고 합니다. 올해 묵은 일하나 정리하러 왔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문틈이 조금 열렸습니다. 틈새로 보이는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수염은 길게 자랐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대학병원 마취과 의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임태식이 다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에 편히 주무십니까? 문을 잡은 손이 멈췄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하루라도 편히 주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 꿈도 꾸지 않고,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임태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3년 전 한 수술실에 있던 사람이 아직도 숨을 쉬기 힘들어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머니도 심장이 아파 누워 계십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윤강호는 명함 한 장을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언젠가 양심이 허락할 때 한 번만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오명국이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가시는 겁니까? 그래. 설득을 더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강요로는 진심을 얻을 수 없네. 기다려야지. 윤강호는 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타지 않고 조수석 문을 열어 담요 한 장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이 마음을 바꿀 때까지. 하지만 날씨가 괜찮아. 내가 사업 시작할 때는 공장 바닥에서 몇 날 며칠을 지새웠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윤강호는 차 안에 앉아 담요를 무릎에 덮었습니다. 기사에게 시동을 끄라고 지시했습니다. 언덕 아래 집이 보이는 위치에 차를 세웠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차창에 성에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명국은 몇 번이나 서울로 돌아가자고 권했지만 윤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건강 생각하셔야 합니다. 괜찮네. 한 사람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자정이 넘어갈 무렵 언덕 위 집에 불이 꺼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꺼졌습니다. 임태식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새벽 4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빛이 산 너머로 비쳐왔습니다. 그때 집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임태식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언덕 아래 세워진 차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윤강호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새벽 안개 속에서 마주 섰습니다. 밤새 거기 계셨습니까? 임태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선생님이 아니면 진실을 들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임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강호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임태식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작고 낮은 방. 아궁이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의학 서적들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펼쳐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임태식은 작은 나무 상자를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진 낡은 금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흰 손수건에 감싼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임태식은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3년 전 수술 다음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민우 원장과 백도현 과장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휴대용 녹음기를 켰습니다. 임태식은 USB를 꽉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비겁한 사람이 됐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으니까요. 한지연 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걸 보면서도 저는 제 안전만 챙겼습니다. 왜 그만두셨습니까? 윤강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한 선생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환자를 마취시킬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도망쳤습니다. 임태식은 USB를 윤강호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날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누가 정말 실수했는지, 누가 차트를 조작했는지, 왜 한지연 선생님에게 책임을 떠넘겼는지. 윤강호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지만 무거운 물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작은 장치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공개하시면 저도 처벌받을 겁니다. 은폐, 방조죄로. 알고 계십니까? 예,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벌을 받고 싶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벌을 받고 떳떳해지고 싶습니다. 윤강호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다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임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한 선생님을 도울 수 있을까요? 도울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윤강호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 임태식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회장님, 예? 저도 함께 싸워도 되겠습니까? 한 선생님 곁에 서고 싶습니다. 윤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이지요. 차가 산길을 내려갈 때 오명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이 녹음 파일을 분석하고 법률팀과 상의하겠네. 그리고 윤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지연 씨에게 희망을 전해야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미드포인트였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순간,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자식들! 회장님, 이건 병원 측에서 먼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윤강호의 사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윤강호, 오명국, 그리고 윤강그룹 법무팀 이사 2명이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낡은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백도현 녹음. 어제 내가 조금 실수했잖아요. 원장님. 대동맥이야. 누구나 한 번쯤은. 백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네가 실수한 건 우리 병원 이미지에나 큰 실수야.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아무도 알면 안 돼. 서민우 병원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음성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지. 대신 책임질 사람을 만들면 돼. 그 레지던트. 뭐더라? 한지연. 예. 한지연입니다. 그래. 그 애로 하자. 집안도 없고 백도 없어. 누가 편들 사람도 없잖아. 차트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수정해뒀네. 지연이가 메스를 잘못 움직여서 대동맥이 손상됐다고. 간호사들한테는 내가 따로 얘기했고. 만약 한지연이 항의하면요? 항해? 누구한테? 증거도 없는데. 게다가 저 애 어머니가 우리 병원 VIP 병동에 입원해 있잖아. 말 안 들으면 어머니 치료를 중단하면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무팀 이사 중 한 명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 조작이고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환자 가족을 인질로 삼은 협박까지. 법적으로 싸울 수 있나? 충분합니다. 이 녹음 파일과 임태식 선생의 증언만 있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준비하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하지만 법무팀 이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강중앙병원은 국내 5대 병원 중 하나입니다. 정치권, 언론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 말이 예언처럼 적중했습니다. 사흘 후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면허 취소된 전직 의사, 회장 목에 위험한 시술, 윤강그룹 파견직 비서의 무모한 응급처치 논란. 기사에는 지연이 윤강호의 목에 만년필을 대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각도가 교묘했습니다. 마치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악의적이었습니다. 지난달 윤강그룹 이사회 중 윤강호 회장이 알레르기 쇼크를 일으킨 사건에서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알려진 파견. 비서 한 씨가 실은 의료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전직 의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면허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자칫 환자 생명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면허 취소됐으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님? 또 사고 칠 뻔했네. 회장도 불쌍하다. 목숨 구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무면허 의사였다니. 윤강그룹은 사람 관리도 제대로 못하나? 저런 사람을 왜 뽑았어? 기사는 계속 생산됐습니다. 1시간 만에 5개, 2시간 만에 10개. 모두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한지연을 무모한 무면허 의사로, 윤강그룹을 관리 부실 기업으로 몰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연은 좁은 원룸에서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을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역시 내가 나선 게 잘못이었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지연 씨 보호자시죠? 원무과입니다. 네. 이번 달 진료비가 아직 입금 안 되셨는데요. 그리고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최근 보호자분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병원 측에서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생각은 없으신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곧 입금하겠습니다. 전원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까지는 꼭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오명국이었습니다. 한 비서, 당분간 출근하지 마세요. 네. 언론이 난리입니다. 회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어요. 일단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자택 대기하세요. 실장님, 저는 말씀 안 하셔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 입장도 생각해야 해요.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또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한지연 씨 맞으시죠? 등기 우편입니다.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한강중앙병원 법무팀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통지서. 내용인즉슨 지연이 최근 언론과 SNS를 통해 한강중앙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니 즉각 중단하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강호를 살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려댔습니다.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연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한강중앙병원 서민우 병원장입니다.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년 만이네요, 한 선생. 아니, 이제 한 비서라고 불러야 하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별일 아닙니다.
그냥 옛날 제자가 보고 싶어서요.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던데 유명해졌더군요. 한 선생, 조용히 지내세요. 괜히 옛날 일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당신 어머니 아직 요양병원에 계시죠? 심장 안 좋으시던데.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어머니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드리긴 누가 건드려요. 그냥 걱정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요즘 병원비도 많이 밀렸다던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우리 병원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용히 지내시길. 다시는 연락하지 않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자리, 어머니 병원비, 명예, 그리고 용기마저. 3년 전처럼 또다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눈이었습니다. 며칠간 지연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꺼놨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은 겨우 몸을 일으켜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망상일 수도 있었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병원 3층 복도는 여전히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지만 오늘따라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한영옥은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자 영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아, 왔니? 응, 엄마.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영옥은 딸의 표정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 일도. 거짓말. 엄마가 너 낳아서 키웠는데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영옥은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 채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윤강그룹 무면허 의사 논란. 파견 비서 한 씨, 과거 의료사고 이력.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옥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엄마, 나 또 잘못한 것 같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처럼 사람을 살리려 했는데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이 됐어. 영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손이었지만 온기는 여전했습니다. 지연아,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넌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한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영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해. 돈이나 명예는 그 다음 문제야. 엄마, 너는 사람을 살리는 손을 가졌어. 3년 전에도 지금도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마. 영옥은 딸의 손목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술 흉터가 만져졌습니다. 이 흉터도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야. 그때 쓰러지지 않았다는 증거.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옥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여린 몸이었지만 포옹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말 들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시간이 걸릴 뿐이야. 병원을 나서는 지연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작은 불씨처럼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칠 만에 켠 휴대폰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연 선생님이십니까?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임태식입니다. 지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3년 전 그 수술실에 함께 있던 마취가 의사. 예전에 한강중앙병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선생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3년이나 지나서야 이렇게 전화드리게 됐네요.
임태식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 누가 실수했는지, 왜 선생님이 책임을 뒤집었었는지, 지연은 전신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있습니다. 녹음 파일입니다. 병원장과 백도현 과장이 나눈 대화를. 왜? 왜 이제야? 지연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저도 잘리고 싶지 않았고, 제 가족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임태식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이 윤강호 회장을 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는 것을. 그런데 저는 비겁하게 숨어 살고 있다는 것을. 임 선생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검찰에, 법원에, 어디든 그날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차트를 조작했는지 모두 말하겠습니다. 지연은 전봇대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3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저를 도우시려는 겁니까? 속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다시 의사가 되셔야 하니까요. 제대로 된 의사로.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렸던 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윤강호였습니다. 한 선생, 내일 오전 10시에 내 사무실로 오시게. 좋은 소식이 있네. 지연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보관해둔 의사 가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가슴에 달려있던 명찰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한지연. 언젠가 다시 이 명찰을 달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윤강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앞에는 여전히 기자 몇 명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앞에는 오명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윤강호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셨군요. 회장님, 앉으세요. 윤강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임태식 선생이 정식으로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도 고발장을 제출했고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법무팀이 준비한 재심 청구서입니다.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감사를...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윤강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한지연 씨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혀야 할 때.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래 기자들이 보입니까? 지금은 저들이 한지연 씨를 공격하지만 곧 진실이 밝혀지면 저들이 한지연 씨 편이 될 겁니다. 한지연 씨, 만약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될 리 없습니다. 윤강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의 인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고마워할 건 나죠. 자, 이제 준비합시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니까. 그날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은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고 임태식은 검찰에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언론도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연을 공격하던 기자들이 이제는 한강중앙병원의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한강중앙병원 본관 7층 VIP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회의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길고 넓은 원목 테이블 한쪽에 서민우 병원장과 백도연 과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민우는 손톱을 다듬으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고급 생수와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병원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강중앙병원이 국내 5대 병원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자랑스러운 역사. 그 사진들 속에는 서민우의 젊은 시절 모습도 여러 장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백도연은 연신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안은 곧 사라졌습니다. 윤강그룹 회장이 직접 만나자고 했다는 소식에 그는 오히려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병원에 후원금을 늘려주겠다는 제안을 하러 온 것이라 짐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신다니 큰 건이 있는 모양이지? 서민우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백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아마 의료 사업 쪽 투자 건이 아닐까요? 요즘 윤당그룹이 헬스케어 분야로 확장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다면 더 좋지. 우리 병원이 가장 적합한 파트너니까. 두 사람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3년 전 그들이 저지른 일은 이미 완벽하게 묻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지연이라는 이름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고 모든 증거는 처리됐으며 관련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구시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오명국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윤강우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당당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목에는 아직도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응급기도 절개를 받은 흔적이었습니다. 서민우와 백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윤강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발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 뒤에 서 있던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정장 바지를 입은 여성, 한지연이었습니다. 백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서민우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가 다시 좁아졌습니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이군, 한 선생. 서민우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오랜 제자를 만난 스승처럼 여유로운 척했습니다. 3년 만인가? 요즘 건강은 좋아 보이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서민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결의가, 굴복 대신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강우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명국이 그 옆에 섰고 지연은 윤강우의 반대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뒷문이 조용히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들어와 벽 쪽에 섰습니다. 서민우의 눈이 그들을 훑었습니다. 낯선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딘가 공무원 특유의 딱딱한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십니까?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윤강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죠.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잠시 검은 화면이 흐르다가 음성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약간 거칠고 노이즈가 섞인 녹음된 음성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조금 실수했잖아요. 원장님. 대동맥이야. 누구나 한 번쯤은. 백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전 술에 취해 병원장실에서 나눈 대화. 그때 그 순간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자네가 실수한 건 우리 병원 이미지에나 큰 실수야.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아무도 알면 안 돼. 대신 한 사람만 희생하면 돼. 그 레지던트 말입니까? 한지연? 그래. 집안도 없고 백도 없어. 누가 편들 사람도 없잖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차트는 이미 수정해놨네. 지연이가 메스를 잘못 움직여서 대동맥이 손상됐다고. 간호사들은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만약 한지연이 항의하면요? 항해 누구한테 증거도 없는데. 게다가 저의 어머니가 우리 병원 VIP 병동에 입원해 있잖아. 말 안 들으면 어머니 치료를 중단하면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다시 검게 변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서민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가 우리를 모함하려고? 윤강호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원장님, 선생님이 지금 입에 담는 모든 말은 여기 계신 분들뿐 아니라 저 카메라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가 벽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천장 구석에 설치된 CCTV의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서민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백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회의실 연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수염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임태식이었습니다. 백도연이 그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식 씨! 자네가 왜 여기? 임태식은 테이블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이 병원 마취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됐습니다. 그날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전부 봤습니다. 한지연 선생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백도연 과장이 대동맥을 손상시켰다는 것을. 백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식 씨! 그때는 서로 살자고 한 거잖아. 자네도 알면서 왜? 살자는 생각을 너무 늦게 했습니다, 과장님. 임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한 선생님 얼굴이 매일 밤꿈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인생을 잃었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수술 기록의 원본 복사본,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USB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날 수술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 날 병원장실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제가 직접 듣고 직접 기록했습니다. 서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임태식, 자네 이게 무슨 짓인지 알아? 자네도 공범이야! 나와 함께 가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벌받을 겁니다. 은폐 방조죄로.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벌을 받고 떳떳해지는 게 이렇게 숨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검은 양복의 두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명이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입니다. 서민우 원장, 백도연 과장. 의료사고, 은폐 및 증거 조작, 무고, 강요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서민우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 이건 모함이야. 나는 이 병원을 30년간 이끌어온 사람이야. 백도연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딸깍 딸깍. 금속이 맞닿는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수사관들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서민우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지만 문이 닫히자 그의 목소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의 봄비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서서히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윤강호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 선생, 오늘 세상이 조금은 바로 선 것 같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 하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저 같은 사람이라니. 윤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준 의사,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되돌릴 기회를 준 사람. 그게 바로 자네야. 임태식이 다가와 지연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3년이나 늦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임 선생님. 오늘 여기 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호 법정이었습니다. 재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인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어머니 한영옥이 휠체어에 앉아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윤강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피고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증인이었습니다. 검찰 측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녹음 파일, 임태식의 진술서, 조작되기 전에 원본 수술 기록.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서민우와 백도연은 별도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이 재심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문!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고인 한지연에 대한 과실치사 및 관련 모든 혐의에 관하여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에서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영옥이 두 손을 모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취소된 의사면허 처분 역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권고합니다. 지연은 법정 한가운데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누명이, 수치심이 모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봉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패정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니에게로. 영옥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지 마. 우리 딸. 영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딸을 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이었지만 그 포옹은 세상 어떤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윤강호가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 선생, 네, 회장님. 이제 진짜 의사로 돌아갈 준비가 됐나? 지연은 어머니를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봄비가 그친 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한지연 선생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지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름도, 직업도, 자존감도. 하지만 오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를 믿어준 분들, 용기를 내어 증언해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앞으로 저는 다시 의사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지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윤강호가 말했습니다. 한 선생, 앞으로의 계획은 있나?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럼 내 제안을 하나 들어보겠나? 윤강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새 병원을 하나 세우려고 하네.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병원. 그곳에 흉부의 거를 맡아주겠나?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겠습니다. 윤강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곧 다시 만나세. 차가 서울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3년 전 절망 속에서 바라보던 같은 도시였지만 오늘은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옥이 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다 끝난 거지? 응,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아니,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몇 달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마포구 한강변에 새로 지어진 7층 건물의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유리와 백색 타일로 마감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입구 한쪽에는 따뜻한 느낌의 목재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건물 정면 상단에는 황금색 금속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강심혈관 센터. 개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로비까지 축하 화환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계 인사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의료계 원로, 정치인, 기업인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화환은 작은 카드가 붙은 소박한 꽃다발이었습니다. 엄마가 보냅니다. 우리 딸 다시 시작하는 거 축하해. 마이너스 한영호.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 언론, 초청 인사들이 100여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1층 중앙홀에는 임시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뒤로는 병원 내부를 소개하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개원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병원 개원이 아닌 새로운 의료 철학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스크린에는 병원의 설립 취지가 떠올랐습니다.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병원, 오직 생명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 단상 옆에 서 있던 윤강호가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석 달 전과 비교하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와 관리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로비 구석구석까지 전달됐습니다. 기업을 키우고 매출을 올리고 주가를 높이는 것, 그것이 제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용기입니다. 윤강호의 시선이 무대 아래 첫 번째 줄에 앉은 한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한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병원은 제가 받은 생명의 은혜를 갚기 위해 세웠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권력이나 돈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감동의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언론 카메라들이 일제히 윤강호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병원의 핵심 인력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윤강심혈관 센터 흉부외과 과장이자 설립 멤버 한지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흰 가운 가슴에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한지연. 3년 만에 다시 달게 된 이름표였습니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지연은 잠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얼굴들, 그 중에는 응원하는 눈빛도 있었고 호기심 어린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3년 전 이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료사고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면허를 박탈당하고 의사라는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믿음과 한 분의 양심,
그리고 많은 분들의 용기 덕분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연은 윤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병원은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부당하게 희생당한 사람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는 그들 편에 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더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지연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개원식이 끝난 후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1층 접수 데스크에는 벌써부터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노인, 젊은 엄마, 중년 남성,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3층 진료실, 지연은 흰 가운을 정돈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첫 번째 환자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청진기, 펜,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어머니 한영옥과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2달 전 이 병원에서 영옥은 심장판막 수술을 받았습니다. 윤강호가 전액 지원했고 지연이 직접 집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영옥은 이제 보행기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숨 쉬는 것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환자분 들어오셔도 될까요? 네, 모시고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윤강호였습니다. 그는 양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첫 번째 환자는 내가 예약했네. 윤강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가슴이 자꾸 벅차네. 새 병원을 볼 때마다. 그건 좋은 증상입니다. 지연은 청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윤강호는 상의 단추를 풀었습니다. 목에는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응급기도 절개를 했던 자리였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댔을 때 규칙적이고 힘찬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한 심장이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자네 덕분이지. 윤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심장을 살려준 셈이야. 내 육체의 심장은 자네가, 자네 인생의 심장은 내가. 지연은 청진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로. 고마워할 건 나야. 자, 이제 검사 결과도 좋으니 다음 환자를 보러 가야지. 2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강변 산책로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뭔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네.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윤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 한 장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혹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게. 이번엔 내가 자네를 살릴 차례니까. 그가 나간 후 진료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명함을 집어들었다가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2 번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자주 아프고 숨이 차요.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는데 돈이 없어서.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그 다음에 함께 의논하시죠. 경제적인 부분도 저희 병원에서 지원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돈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나요? 그게 이 병원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지연은 차트를 펼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하루 지연은 15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각자 다른 증상,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희망을 찾아 이곳에 왔다는 것. 저녁 7시 진료를 마친 지연은 가운을 벗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강물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딸, 첫 출근 수고했어. 저녁은 먹었니?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집에 오면 데워 먹어. 사랑한다. 지연은 문자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로비에서 임태식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 병원의 마취가 과장으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 증언을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한 선생님, 첫날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정말로. 저도요. 다시 수술실에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 떨릴 줄 몰랐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봄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임 선생님. 네. 그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태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다시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지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파견 비서로 일하던 때와 똑같은 지하철이었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철 안에서 그녀는 흰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볼펜, 메모지, 그리고 작은 명찰이 만져졌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한지연. 3년 전 잃어버렸던 이름. 이제는 다시 당당히 달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윤강 심혈관 센터 개원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영옥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우리 딸 나왔어. 화면에는 지연이 단상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지연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영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지연아, 힘들었지? 이제는 괜찮아, 엄마. 정말? 응. 정말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서는 병원 내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최신 장비들, 넓은 병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의료진의 모습.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는 일도 없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수술실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그 어두운 수술실이 아니라 밝고 깨끗한 새 수술실이었습니다. 손에는 메스가 들려 있었고 환자는 안정적으로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준비됐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메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지연은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돌았고 무엇보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옷장에서 흰 가운을 꺼냈습니다. 새로 맞춘 가운이었습니다. 가슴에는 이름표를 달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명찰을 꺼내 조심스럽게 달았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한지연. 거울 속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붐볐지만 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는 벌써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지연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층 진료실로 향하는 복도. 벽면에는 병원의 설립 이념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생명 앞에 차별은 없다. 우리는 모든 환자를 동등하게 대한다.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진료 예정인 환자 차트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명.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지만 지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히 서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강물 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바람에 날아올랐습니다. 지연은 흰가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에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3년 전의 상처.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환자분 준비되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지연은 차트를 펼치고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녀는 이곳에서 생명을 살릴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3년간 멈춰있던 그녀의 심장이 이제는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진짜 의사 한지연으로